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5번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던 증인들이 오늘 신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킹메이커로 통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에게 향후 정치 행보를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쭉 진행 중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증인들이 좀 숫자가 있어서 많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영상 지금 들어온 영상 보고 계시죠? 지금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모습이에요.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전 모습.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요. 지금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들의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준비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곳이죠. 그 모습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헌법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고요. 양 옆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국회 대리인단, 그리고 가운데 증인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오후 2시 30분부터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석에 나와서 질문받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5시 30분부터인데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요. 요 시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요. 오는 6일에 또 변론기일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요 얘기 좀 먼저 해볼 텐데 김성수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두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민수 민주당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성수 변호사께 요거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증인이 3명이 출석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 명인데 한꺼번에 나와서 착석해서 뭐 차례대로 하거나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고 시간을 따로따로 정해서 출석 시간도 다 달랐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한 명씩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겁니까?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증인 신문이라는 것이 이 각각의 증인들로부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각각의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각각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 90분씩의 간격을 두고 일단 시간을 정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증인 신문부터 시간이 조금 90분을 초과를 하다 보니까는 예. 계속해서 이제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각각의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어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다 보니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직접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헌재 측에서 이 부분을 대리인이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헌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거나 또 이제 가림막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국회 측에서 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좀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증인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뭐냐면 검찰 조사 또는 국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과 발언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영호 국방장관이 뭐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뭐 끌어내라 지시했다, 체포라 지시했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얘기를 오늘 할지 그렇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일지 이런 게 사실 오늘 관심사로 떠올랐었거든요. 자, 그럼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그리고 다른 발언들도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런 목소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 오늘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요. 체포 지시 이런 거 받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검찰 조사에는 약간 다른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화면으로 좀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은 그거 의원 아니고 요원 빼란 소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런 맥락의 다른 진술, 특히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어 싹 정리하라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맥락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진술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미수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진우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 말뿐만 아니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4명이 한 조가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1명씩을 끌고 나와라. 예. 이런 발언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지금 현재에서 저렇게 답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걸 인정할 경우에 예. 본인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더 이상 뭐 회피할 수 없는 특정되지 않겠나 예. 이런 걱정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이제 본인 재판받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거부하겠다. 예. 아마 이진우 사령관에 이어가지고 영인영 방첩사령관도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내용들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니지만 쭉 들어보면은 예. 첫 진술할 때 신빙성이 가장 높은 걸로 판단을 한답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예. 그거는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진우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 예. 또 내일 모레 나오는 곽정군 특전사령관 예. 모두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체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이진우 사령관의 저런 회피하는 답변 예.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신빙성 있게
아니면 설득력 있게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증인들의 진술도 있지만 앞서 이랬던 조사 내용 이런 것도 아마 헌법재판소가 다 판단, 뭐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근데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도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상당 부분을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 오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세 분은 이제 국회 측에서 청구한 증인입니다. 아. 그래서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많은 질문들을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국회 것 같은데. 측에서 관심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특별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렇죠. 나온 인물들인데 그래서 국회 측의 아마 소추인 입장에서 질문을 유리하게 증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청을 해서 오. 채택이 된 건데 오. 오늘 이제 입장은 의외로 국회 측 증인에는 뭐 지금 이야기를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양해해 달라. 뭐 거부했다, 뭐 발언이 제한된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묵비권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걸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반대 신문이라고 하죠. 예. 피소추인 그러니까 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상세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우리 한민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오늘 헌재에서의 진술이 예.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정에서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유무죄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사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피고인으로서의 당연한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전제하고 예.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없었던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나는 그냥 무조건 받아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지금 그걸 끌어냈느냐,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끌어낼 것이냐,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확정이 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은 답변을 좀 거부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었다, 큰 사건이 아니었다,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이제 질문에는 자세히 답변하는 것은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전략적 고민 속에서 나온 대답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판단을 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를 하는 거고요. 어떤 설명을 하기를. 그리고 본인은 체포 지시 이런 거 받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판단하겠죠. 그것도 기록에 남을 테니까요. 그 상황 자체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증인석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관련해서 과거 어떤 뭐 지시 얘기가 또 있었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대치되는 주장도 나왔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이 벙커는 체포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방마다 간단한 그냥 씻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 벙커 관련된 얘기도 이게 또 서로 주장이 이 대치를 하는 상황이네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앞서 이진우 사령관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 사실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냐면 이 국회 봉쇄를 지시를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추가로 체포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체포와 관련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또 체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 구금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원 벙커가 언급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벙커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구금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방첩사 이 수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검토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변론에서 이 관련된 질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요건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떤 진술들이 또 나올지요. 이런 가운데 3명의 증인 중에서 가장 늦게 원래는 지금 이 시간 5시 30분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증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변론이 굉장히 늦게까지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증인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인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이제 재판에서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계획이신지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인들이 대부분 이제 묵비권 거부하는 경우 많았는데 그런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좀 없으신지? 네,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재판관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은 순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6시 넘겨서야 아마 증인석에 앉아서 신문이 진행될 것 같은데 한민수 의원님, 사실은 오늘 출석하는 3명 증인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 홍장원 전 차장인데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가장 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동안 내놨거든요. 그렇죠. 오늘 헌재에서도 비슷하게 진술을 아마 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나와서도 본인이 윤 대통령을 평소에 좋아했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체포 지시는 안 된다. 이건 북한이나 하는 짓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위부 뭐 이런 표현 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명의 군인들, 전직 군인들, 군사령관들은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뭐 구속 기소돼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뭐 입건도 안 된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이 한때 20대 대통령인데 지금 본인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자, 또 홍장원 1차장에 대해 인사권자. 그런데 본인이 모든 부하들이 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인을 하고 또 저렇게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다음에 또 저렇게까지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본인이 그 연영 방첩사라는 걸 들었다는 체포 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을 하면은 저는 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허황된 주장들 중에 하나가 깨진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정선거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경고형이었다. 이게 완전히 저는 온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나갈 거라고 봐요. 왜 민주당 경고형인데 국민의힘 당대표를 집권당 당대표를 체포하러 다닙니까? 그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데.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또한 허황되다. 그런 것들이 꼭 왜 전 대법원장이 들어가고 판사가 들어갑니까? 전혀 아니죠. 천주교 사제단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이 끝나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걸 전 국민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하다는 입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근식 전 시장님, 지금 증인 3명 중에 2명은 군인, 1명은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죠. 약간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고 보시나?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순서가 안 됐습니다만. 오늘 뭐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텐데요. 홍장원 차장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구속되거나 기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냥 참고인이죠. 이제 참고인인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지금 폭로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단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불러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그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처음엔 반대했다가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을 때 이른바 제보했다는 사람으로 지목되는 분입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 밤이 지났는데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예. 직접 전화를 받아서 한동훈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돼서 아마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중요한 진술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 오늘 만약에 나와서 마지막 증언 때에서 국회 측에서도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질문할 것이고 또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사활을 걸고 질문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반박하는 질문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질문에 대한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이 얼마나 예. 일관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게 아마 이번에 오늘 변론기일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이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순서가 가장 앞섰으면 지금 이 시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거꾸로 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요. 아마 상당히 늦게나 어떤 발언과 그거에 대한 또 반박과 재질문과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헌법재판 변론기일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주제는 키워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요원 아닌 의원이다. 앞서서 의원 아닌 요원이라 그랬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출석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 굉장한 여러 가지 뭐랄까 이거 반향을 날달까요? 놀라야 될까요? 그런 발언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요원이 아닌 의원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요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또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 빠지지 않고 또 여야가 설전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험한 말도 좀 나왔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하고 특전사령관으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주 의원이 할 때 작전 차장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밑에 참모였습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험악하게 갔군요. 뭐 해보자는 거예요. 뭐 싸가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얘기했는데 그 곽 전 사령관과 야당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렇게 설전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과 뭔가 인연이 있고 뭔가 회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였어요. 이유는. 그런데 막상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무슨 회유, 사주, 요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또 밝힙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지금 저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른바 끌어내라. 이거에 대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의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지금 야당 의원과 뭔가 회유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분명히 손을 걷네요. 근데 지금 곽 전 사령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저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회 발언할 때 증인 선설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만약에 그게 위증이라면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증죄 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예.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항상 진실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죄에 이제 규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 국정조사에서의 특위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봐서
결국엔 어느 쪽의 주장이 저 신빙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이러한 진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해서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반대신문 그리고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는 설전이었고 본인의 진술에 대한 본인의 어떤 판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한 그 내용 측면을 좀 예비했습니다. 앞서 전해졌던 키워드와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뭐라고 곽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일단 빼라. 자, 김근식 전 실장님. 앞서 뒷부분 영상 보셨죠?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앞서서 이제 헌재 출석했을 때 그 의원 아닌 요원이다 이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그것도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분명히 의원이다. 그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난 4차 변론길이죠. 그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주고받는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저 의원이냐 요원이냐 예. 이거였는데 뭐 그 당사자가 바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오늘 다시 이제 내란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분명히 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요원을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 상황이 종료돼서 예. 본관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을 철수시킨다는 의미에서 요원을 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원이라는 어떤 얘기는 나왔지만 이거는 시간 해당 순서가 사항이 다른 거죠. 다르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요원 얘기 나왔을 때 거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 설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른바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을 때는 그 본관 안에 요원이 없었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종료돼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제 병력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오늘 그 내란 국조특위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요원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와 상황 종료 이후에 투입된 요원을 철수하라는 본인의 지시가 두 개가 병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의 그거를 진술에 본인이 따르면 진술을 하면서 오늘 정리를 했다 정리를 이거죠. 해준 거죠. 예. 그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지난 4차 변론기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의원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부인을 하면서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박 전 사령관은 내일 모레죠. 오는 6일에 헌재 출석합니다. 증인으로 갑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거기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받을 텐데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 저렇게 생중계되는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정말 논리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요원이라고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을 요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화폰을 전화 와서 의결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의결 정족수하고 특전사 요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건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요원들을 끄집어냅니까? 그냥 무전으로 나와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 자체가 저는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그 변호사들 저분들도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보면은 아직 국소수의 정말 분들 빼고는 저런 모습들 보면 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망상가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이걸 계속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임종득 의원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거를
딱 바로 박종건 사령관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사주 받은 거 없다. 제보라는 것도 전 제보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보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제보를 누가 하겠습니까? 계엄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는 특전사 사령관인데 그렇게 소개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앞에 두고 민주당과 짜고 이거를 뭐 이렇게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국조특위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태도 또한 저는 윤석열 씨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조특위에는요, 또 한 명의 주목되는 인물이 참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한 거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다는 그 무속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중 이제 핵심만 좀 영상으로 간추려서 전해드렸는데 한미수 의원님,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갈 때마다 주변 군인들 점을 봤다. 그러면서 뭐 끝까지 할 인물이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거든요. 혹시 계엄 이런 걸 염두에서 배신 없이 끝까지 갈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한 걸까?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고 또 김용현 씨에 가져와서 사주풀이한 다음에 이분이 잘 돼야 내가 또 다시 될 수 있다. 거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군인들 많이 가져왔다는 도대체 저는 그 해당되는 군인들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 모욕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누굴 봤는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 많은 수를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저기 나오는 저 무속인이 이 사주는 이분은 배신할 상이다. 뭐 배신수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그 계엄 모의할 때 이 사람은 X표를 찍어 뺀 겁니까? 저는 이걸 수사당국이 밝히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자라는 거는 계엄과 관련된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노상원 씨가 저 군산에 가 있는 저 무속인을 만나는 과정들이 쭉 이 계엄과 연결될 때마다 가가지고 점을 보고 물어보고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국회 나와서 저는 진술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하나만이 아닐 거예요. 좀 참담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군인들이 전직 정보사령관이 점집에 가가지고 본인의 사주를 내놓고 이 사람 배신할 상이냐 배신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들 참고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주로 군인들 그리고 정부 쪽 관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무속인까지 같이 있는 이 그림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 많은 국민분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 김근식 전 실장님. 그리고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무속인에게 물어본 것 중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장관이 될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전도가 유망했던 장군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이 좋지 않게 불명예 전역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장군의 입장이고 그 굉장히 그때 육사 들어갈 때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는 개인적인 또 인연이 그렇습니다. 육사 선후배이기도 하고 또 같은 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에도 본인의 재기 모색을 위해서 현 국방장관인 김용현 장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공유했을 것이고 사전에 준비를 도왔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점집에 가서도
이러저러한 군인들을 물어보면서 배신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김용현 장관이 곧 국방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의 사주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래야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저 무속인이 증언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전 노상원 사령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재기 또는 군문에서의 정치 재기를 위해서 이 계엄에 관여하는 과정이라든지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좀 추측이 듭니다. 아니 무속인 찾아가서 점도 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정성을 기울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지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무속인이 예측을 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무속에 너무 의존하는 그 결말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결말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아무리 무속이 세더라도요. 예.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계엄과 관해서 궁금해하는 게 왜 12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었을까 합니다. 왜 그날은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거든요. 평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주변으로. 왜 하필 그 날짜 그 시간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좀 설명을 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예.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라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가 아니고 예. 결국 명태균의 작용 황건폰과 관련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거 아닌가. 그러면은 김근식 전 실장님, 명태균 씨의 주장을 지금 박범계 의원이 전달한 거예요. 뭐 황금폰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급해졌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그동안 쭉 언론을 통해 접해 보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상당히 좀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것보다 조금 더 과장돼서 설명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 같은데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저 부분에 대한 이제 명태균 씨 개인적인 그 또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황금폰이 그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걸 뭐 그렇죠. 야당에 넘기네 어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절이긴 황금폰을 했어요. 마침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공교롭게 그 12월 3일 오후 5시인가요? 그때까지 내가 민주당에 원하면 민주당에 넘기겠다. 아니면 검찰에 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황금폰을 제출하는 것에 놀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공천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날지를 겁내서 부랴부랴 계엄을 내렸다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그것을 아마 박범계 씨가 지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과시를 하는 걸까요? 진짜 뭐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것도 있죠. 숫자적으로. 그 명태균 씨 논란이 한참 커졌을 때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또 공교롭게 날짜가 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 그 확신 속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결국 대통령의 그 계엄까지 불러일으킨 거라는 좀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뭔가 명확한 설명, 그 날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그랬고 12월 4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씨 그 일당들이 계엄을 성공하려고 했다면은 의결 정족수를 150명을 못 채우게 막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분들은 아마 군을 다 동원하면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더라도 뭐 총을 쏴서도 끄집어낼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도 한때 나왔었죠. 실제 계엄을 모의했던 측에서는 12월 3일이 아니고 12월 중순에 특정한 날짜였다. 근데 이게 당겨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을까? 부정선거에 대한 망상 분명히 그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도 뭐 체포돼서 벙커에 들어갈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저는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지켜야 된다, 내 배우자. 그게 온통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보면 계속 가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막는다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11월에 창원지검에서는 그 명태균 그 수사보고서가 다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황금폰 내용도 있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용산에 보고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시간 문제다. 그럴 때 명태균이 뭐 황금폰 공개하겠다. 야당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판을 전체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군까지 동원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결단도 아니죠. 그런 오판을 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계엄을 왜 그날 했는가? 이거 아직도 설명이 없고 명쾌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었고 오늘 패널분들 말씀도 그냥 추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다려 봐야겠죠. 어떤 설명이 나올 때까지는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에는요. 최근에 좀 공개가 됐죠. 검찰의 공소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한 그 공소장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같이 좀 섞여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시죠. 단전 단수 지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죠. 이게 좀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이 내용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이 좀 있어요.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회 출석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23시 37분경에 이상민 증인과 통화한 바 있으시죠? 예, 통화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를 하라고 협조를 좀 내린 적 있습니까? 어떤 경찰 요청이 오면은 소방에서 저기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서울이나 일선에 단전 단수 지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도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소방청장은 뭐 그런 연락 받았고 뭐 이런데 뭐 사실 단전 단수는 소방 쪽 업무도 아닌데 앞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요. 화면을 좀 정지해 볼까요?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등 봉쇄하고 소방청 통해 단전 단수하라 지시했다. 이런 내용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방청장 뭐 연락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성수 변호사. 이 내용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 증언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공소장 내용 알려지고 소방청장의 진술도 있고 이런 거 다 감안할 때 증언 거부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의 이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술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영상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남죠, 기록이. 예,
그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장이 지금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공소장. 이 공소장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검찰에서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법원에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피의자의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진술 조서의 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증거들을 이제 총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재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뭐 어떠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피의자라든지 뭐 참고인의 직접적인 진술인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정리를 한 것인지 이것들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를 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거기에 어떤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재판이라든가 국회 같은 데서 부인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예, 이 공소장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 있어서 검찰과 이 형사 사건은 이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이 이제 각각 이 검찰에서는 이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피고인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인데 공소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검찰이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이러한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를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재판 과정이라는 것이 검찰에서는 이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변호인이나 이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이 변론 그 공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소장 기재 내용이 전부 다 뭐 피의자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강조. 공소장에서 일단 많이 알려진 게 많이 보도됐어요.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게 공소장에 나온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로 소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엄 당시에 동원된 병력 규모. 지금까지는 뭐 국회에 뭐 한 280여 명 뭐 이 정도인데 일단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공소장에는. 일단 지난 탄핵 심판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병력 규모에 대해서 얘기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내용은 조금 달라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1000명 미만 투입 가능 이걸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미만 투입 가능이니까 이거는 물론 이 1000명 미만에는 280명도 해당이 되지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보고를 받자 피고인은 그 정도면 국회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을 했다. 이게 공소장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숫자가 좀 다른데요, 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규모 숫자가 또 논란이 되는데요. 예. 저희 4차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250명 정도로 했다가 거기 30명 더해서 한 280명 280으로 나왔단 서로 말이에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5차 변론에서는 뭐 열 몇 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잖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상황은 아마 헌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실제 저 상황이 거의 리얼타임 생중계로 다 됐기 때문에 국회 군인들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는 한 280명 정도로 이야기를 서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했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하면서 제시한 공소장에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병력이 가능하냐 물어봤을 때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3,000에서 5,000명 정도 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간부 중심으로 투입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간부 중심으로 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미만 뭐 이런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정도면 되겠네라고 이제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고 우리 김 변호사 말씀처럼 공소장이 물론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판단한 내용인 혐의로서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처음에 나왔던 공소장의 규모 1,000명 정도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공소장의 내용과 지난 4차 변론에서 250에서 280명 정도라고 하는 대통령의 진술과 오늘 또 이야기 14명 정도 가지 않았냐는 진술이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아마 헌재에서 중요한 또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다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주장과 주장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과 관련된 움직임이 좀 하나 있는데 내일 뭐가 예정된 게 하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국조특위와 관련돼 있는데 화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내란 국조특위가 내일 각각 구치소를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요. 여기 동부에는 김영현 전 장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곳인데 여기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하는 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를. 일단 현장 조사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문은 한대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동부구치소에서 김영현 전 장관 대상으로,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실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민수 의원님. 네. 그런데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예. 거부한다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앞서서 살펴봐야 될 것 공수처 같습니다. 조사도 거부하면서 뭐가 다 그렇죠. 불발됐었는데. 일단 그 내란국조 특위에 좀 예. 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자체가 그 내란국조 특위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도 찬성을 해서 여야간 합의해놓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도부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체 협조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씨나 김영현 씨 말 그대로 뭐 가장 중요한 내란국조 특위의 증인들인데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예.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겠다는 뭐 저는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저렇게도 해서 좀 조사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계속 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저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상당히 좀 선별적이기도 하고 좀 비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서 나온 무슨 계엄군의 숫자 예, 이런 예. 부분들은 결국은 저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0여 명을 다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토대로 다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이 다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진실은 공소장 내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특히 내일 내란 특위, 사실은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인데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이제 여당에서 반발해요. 이거 뭡니까 지금 되지도 않을 거 뭐 망신 주길 뭐 이런 거 목적 아닙니까? 약간 이런 의심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2차 청문회를 했고 오늘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처리를 했어요. 예. 동행명령장도 또 갔다가 또 전달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마 현장 방문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계속 했었던 겁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좀 더 집중하려면 예.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중심이 된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순순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영현 장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예.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많이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가서 보여주기식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나 정쟁용으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게 방송 직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뭔가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 내용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석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구속 취소 청구라는 거는? 예, 이 구속 취소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 9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 자체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부과한 다음에 이 조건부 석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 자체가 원래도 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소멸됐다라고 해서 아예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예,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이제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절차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근데 있고 이건 아예 법적인 구속된 규정이 상태는 인정하지만 이걸 취소해달라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끝나면 보석 신청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속 취소와 그리고 보석 그리고 또 구속 적부심이 다 각각의 이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의 요건이 이것이 이 요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청구를 했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근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보석 신청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석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의 지금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속의 적법성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오늘 청구를 했다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뭐 계엄이 정당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으로 인하여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심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거는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했잖아요. 총리를 발언 때 모셔다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리죠. 그러나 자리에 앉아있는 국무위원은 전원이 일어서가지고 무조건 사과하라,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검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여권 내에서 갑자기 주목도가 높아진 인물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여권 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도 분석되고 그러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한 거예요.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방금 영상에서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좀 꺼내놨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그때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 있는 쪽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계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과 못합니다라는 뜻이겠죠. 다들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앉아 있었거든요. 거절한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문수 장관이 내가 계엄 그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계엄 반대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얘기한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추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시고요.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추훈 부의장.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앞서서 거부했는데 오늘은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다면 계엄에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거와 사과하는 건 별개다 이 뜻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당시 사과라고 했을 때 꼿꼿하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의 눈에는 저거 봐라. 비상계엄에 뭐가 잘못이냐. 저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건데. 인식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인식된 것이 저는 지지율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의 제 개인적 예측으로는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 강성 지지층에서는 저거 봐라 비상계엄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비상계엄에 만약에 국무회의에 들어갔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내가 왜 잘못이냐. 나는 들어갔으면 막았을 건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오늘 그 발언 말고는 다른 발언들은 상당히 조심했거든요. 왜냐면은 대선 나올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질문할 때 장관의 입장에서 아직 지금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후보들처럼 마치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보수 강성 지지층이 봤을 때는 뭐야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사람 아니었어? 라는 저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김문수 장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계엄에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에서 왜 일어나라고 인사해서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과하지 않은 거는 이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노련하신 분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 이벤트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내란이나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예.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서서 사과를 하게 되면요, 그게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본인이 노련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판단을 하셔서 정치적 이벤트 또는 프레임의 퍼포먼스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였었고, 또 실제로 본인은 그때 국무회에 참석 안 했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사과할 일도 없는 거죠. 예.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그때 사과 안 했던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정리된 상태, 국민의힘의 정리된 상태는요, 계엄의 일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일단 반대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반대다. 다만 탄핵을 찬성은 아니다. 예. 계엄을 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이어진 건 과한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시훈 부의장은 오늘 나 같았으면 내가 참석했으면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요. 예. 김문수 장관이 그때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예. 지금까지 보여준 꼿꼿한 보수 우파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좌파에서 이제 유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넘어가지 않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희망을 얻고 또 지지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오늘 이 발언이 네. 사실 그 영향 주는 발언 아니다. 영향 주는 발언 아니다. 두 분 전망 달라요 지금요. 다음 주쯤에 또 혹시 나오면 보면 압니다 지금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전망이 맞았는지요. 이런 가운데 확실히 연수사 결과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문수 석자 이름을 자주 얘기 꺼내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오늘 지지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좀 답답하겠죠, 그죠? 답답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죠. 이런 얘기와 함께 뭐 대권 도전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이런 취지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지지율 1위의 선상에 대한 본인이 분석을 했어요. 네. 본인이 답답하니까 나한테 이게 오는 것 같다. 네. 근데 대선 이런 거 나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네. 추후에도 진짜 입장 변화 없을까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생각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한 거다 오늘. 네, 그럼 뭔 뜻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요, 지지율 대선 직전에 지지율 1위였다가 조용히 사라진 정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이 30% 넘었었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또 정몽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손학규 전 의원, 이인재 전 의원들도 전부 다 지지율이 30% 다 찍었다가 조용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옆에서 봤던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의 의미가 좀 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지율에 대해서 경고망동하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한다든가 의미를 부여해서 1위 자리를 마치 자기가 지키려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에 있는 어느 후보가 감히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대선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첫 단추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윤 부의장 보시기에는 지금 이준우 대변인은 정치적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생각에 설사 있더라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네.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은 매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노련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성 보수 지지층이 원하고 있는 것, 듣고 싶은 이야기는 탄핵은 아직 모른다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 태도에 딱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보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 지킬 수 있다.
탄핵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른 후보들 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뭔가 조기 대선을 시사하는 듯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만 지금까지 거의 침묵을 지켜오면서 그런데 오늘 또 발언한 거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난 생각 없는데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수진이 있어요. 그 지지층이 딱 원하는 답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문수 그 후보의 지지율은 탄핵이 끝나지 않았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 지지층의 그 염려, 그 희망이 그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어쨌거나 탄핵 심판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결과가 나오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 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건데 예.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든 이길 후보를 찾게 될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찾게 된다면은 강성 지지층이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보다는 아마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로의 이동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는 지금 탄핵 전국 이전까지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그 탄핵 이후에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때서야 이제 나는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 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중도 확장성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여기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바라느냐?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면 서울시장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대선도 치르고 서울시장 자리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도 차지하고 서울시장 자리도 차지하면서 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비워주는 오세훈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를 애둘러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건데요. 아, 그래요? 왜 왜냐면 말씀하세요? 3월에 만약에 판단이 나고 5월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3월이라고 판단을 한 것도 좀 조심스럽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만약에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됐느냐에 가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내년이죠. 그러면은 1년 이내 임기가 남았을 때는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사실 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나와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시기적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더 좋죠. 왜냐면은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나오는 게 선거에서 왜냐면 대선은 결국 중도 확장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처럼 보수색 성향이 강한 사람이 좋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중도 확장성은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아직 보수 진영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오세훈 시장을 원한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준우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죠. 아까 이 성추행 부의장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일시적일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한 수십 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도 쪽에서 표를 가져오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여권에 있는 후보자라 말은 그렇지만 여권의 대선 주자한테 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예산, 뭐 삭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모든 여권의 대선 후보들한테 쭉 이어져서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다. 김문수 개인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것도 시각차 보여주셨어요. 지금 방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는데 뒤늦게 알려진 게 있어요. 설 연휴 때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서야 알려졌군요. 뒤늦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난 2명의 인물이 있어요. 일단 이 만난 인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갑재 대표. 김 전 위원장은 이른바 킹메이커란 별명이 붙여 있는 분. 이분 만나면 하여튼 뭐가 있다 지금. 근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갑재 대표는 보수 농객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여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괜히 인사만 한 거 아니겠죠, 지금요. 각각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설 연휴 중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갑재 대표는 그 설 연휴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만난 시점이. 이제서 공개가 된 건데. 성춘 부의장?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슬슬 복귀를 해야죠. 근데 복귀 시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만나서 아마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전국, 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와 탄핵이 결정된 이후는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문수 장관처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투영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지금 지지가 쏠린다면은 탄핵 전국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그 중도 확정성은 결국 저는 지금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근질근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던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 나도 저렇게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줘야 되나?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 동조를 해주는 발언을 해줘야 강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해버릴 경우 탄핵 전국 이후에 펼쳐질 이제 정말 조기 대선 전국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그 전략적 인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대통령과 적절히 선을 그었던 사람들, 적절히 거리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지형에서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대표적으로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히려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오랜 침묵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오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발언들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뭔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여다보면 은근슬쩍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근데 민주당이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는 얘기를 은근슬쩍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그랬어도 비상계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분명 유리한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에 그 당내 이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런 조언을 얻기 위해 아마 조갑재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살짝 전망을 하신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뒤늦게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만났다는 게 알려졌으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살린 사람 아니에요. 12월 3일 어떻게 보면 참 영웅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그 비상계엄령 선포 그다음에 바로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국회로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구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이것은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네.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는데 이준우 대변인. 두 원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만났겠죠. 그리고 조언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 보수 지지층에 대한 호소력, 뭐 소구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나 가치 철학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여는 거에 대한 시작은 뭐냐면 사과부터 하는 게 아마 첫 단추일 것 같습니다. 사과요? 예. 가장 이제 근래에 있었던 결정적인 보수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섰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직후에 바로 의총장에 들어가서 방금 대통령의 내란 자백을 했다라고 의총장에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총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에서 내란 정당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총장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측근과 정치를 하고 또 아무도 소통하지 않고 어떤 거 메시지를 낼 때는 전원 정치, 자기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했던 전원 정치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소수만 가지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원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식사하는 것들도 보면 별 내용 없이 밥만 먹고 헤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원내에서 지지가 없었던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내와 소통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기존에 소통하지 않았던 거 사과하고 소통 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파 쪽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국 본인이 판단하겠죠. 특히 언더 73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하고 약간 그걸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구심점을 해가지고 예. 한동훈의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의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과 없이 그냥 언더 73만 출범한다고 해서 한동훈의 어떤 힘이 실린다.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송시훈 부의장께 만약에 한동훈 예. 전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정치권에 예, 어떤 뭐 국민의힘 다시 활동하고 아무튼 복귀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협적으로도 생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뭐 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이 입장에서는 뭐 좀 무서워할 만한 후보긴 한데 예.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하면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고 예. 지금도 그 갈등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지금 좀 쉬는 동안 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들과 좀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와서 또 뭔가 이 권력 투쟁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 당내 분란이나 이런 경쟁 좀 과한 경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평가네요. 근데 예. 이제 12월 이제 셋째 주죠.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가고 나서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나가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랐다. 딱 그렇게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예. 여러 요인이 있겠죠. 어쨌든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나서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좀 하면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사과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통 크게 사과를 한다 그러면 당에서 좀 당원들이 좀 받아주고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군요. 확인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대대대행. 대행이 아니고 대대행도 아니고 대대대행으로 가는 건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대행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대가 더 하나 붙을 수 있다 이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그 문제, 뭐 헌재가 판단하겠다가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이와 관련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특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은 최상목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지금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도 탄핵 소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신중하거나 안 했거든요. 질문을 받아도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보죠. 뭐야 이런 식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카드를 꺼낸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요일이 뭘까요? 왼쪽에 최상목 권한대행 있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되잖아요. 그럼 다음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상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이 순서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온 것도 진짜 이례적입니다. 지금요. 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행으로 간다면 이것도 초유죠. 정치인 부의장. 예. 정말 민주당 탄핵 소추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고성입니까? 엄포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력을 하기 위한 그 정치적 수사가 좀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하게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하지 않게 된다면 예.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부작위 신청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피청구인은 취지 결정에 따라 그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는 됩니다. 명백한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성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법률 위반을 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 소추 때 그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시절에 그 권한 그 했던 행태 3가지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2가지 이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151석으로 해석을 해서도 저희는 통과를 시켰던 건데 지금 최성목 권한대행은 사실상 권한대행 때 이거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200, 사유예요. 네, 그럼 지금. 200석이거든요. 그럼 야권 3분의 2가 돼야 그럼 되는군요. 야권 192석으로 힘들 겁니다. 만약에 여권 내에서도 그렇지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 위법이지라고 동의해주는 8명을 확보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원내 지도부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결 정족수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하지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게 될 경우 최성목 권한대행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좀 강조하고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수사로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지도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 야당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비판합니다. 반발도 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 타워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은 이제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이준우 대변인,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외국에선 대통령 자격으로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고 이런 거잖아요. 외국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야당 쪽에서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면 외국 입장에서 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나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줄탄핵입니다. 29번의 탄핵인데요. 이번에 또 탄핵이 되면 30입니다. 30번인데 숫자 앞에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무게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우리나라 전체 탄핵이 건국 이래 총 이제 50번 정도 있었는데요. 50번에서 30번이 이제 2년 6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의회 폭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회 폭거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탄핵 이후에 대대행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주호 사회부총리입니다. 근데 이주호 부총리는요. 더 강성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풀려고 최상목 대행은 좀 노력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대행으로 한다면 여기서 더 막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변론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하고 신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발언들이 소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속보로 나왔네요. 선관위 출동, 내가 김용현에 지시했다. 이런 게 또 속보로 들어왔어요. 더 볼까요, 좀? 검찰 재직 때부터 엉터리 투표지 마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인데요. 검찰 재직 때부터 얘기를 해요. 선관위 시스템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네요. 하나 더 볼까요? 계속 신속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건 뭐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힌 것 같아요. 뭐 엉터리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속보로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다뤄볼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네요. 하단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특히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혐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건데 2심 이 결과에 따라서 1심에서는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특히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이 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 이거 위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 주세요. 위헌 여부를. 이걸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앞서서 지난달 23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오늘 황 소장님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 내실 것.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대변인. 그렇다면 또 법원이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아줄지 안 받을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간 끌기 목적인 거죠. 지금 선출직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포함해서 지방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이런 분들이요. 재판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관련해서 보통 본인 재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대부분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기각됩니다. 안 받아주는 거군요. 안 받아줍니다. 예, 대부분 안 받아줍니다. 이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재판 지연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워낙 많은 포트폴리오가 기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많이 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끄는 효과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선출직들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가면 많이 하는 전략 중에 굉장히 고루한 전략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고루한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추행 부위죠. 예. 이것도 여당에서는 단박에 이것도 재판 시간 끌려고 그러는군요. 이렇게 또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단의 선택이니까 뭐 존중은 합니다만 이게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도 이 재판부에서 헌재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이 위헌 심판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기각 판결이 한번 나오더라도 몇 년 좀 지난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보이거나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작년이고 제가 알기로 그 관련 조항 뭐 1항, 2항, 1항 같은 경우도 한 4년 전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심사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박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 1심 때는 왜 이거 안 했어요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저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길게 심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심사해서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며칠 정도의 그거를 벌게 된 것이 전체적인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과연 이득일 것인가? 방금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지연 전략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그 변호인단이 뭐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됐을까라는 거는 결과를 나온 뒤에 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 좀 시간이 있어서 요 주제 다뤄보겠는데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거든요.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 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이어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것이 한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Denuke. No.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박선우 의원이 추천했다는 거죠. 1월 30일쯤인가 마지막 그 날짜쯤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나 뜨거운 트럼프 대통령 아부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네요. 아니 트럼프 행정부와 미 조야에 확산하고 있는 뭐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뭐 불만, 불신 이런 걸 불식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부입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준우 대변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했다는 걸 보고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뻐꾸기를 날린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반사 이렇게 해서 반사요? 예, 반사해서 돌려보내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네. 추천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박선우 의원이 했는데 뭐 보여주긴 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야당 대표고 하니까 또 예.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뻐꾸기를 날렸다라고 보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압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고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국방 참사라고 평가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지? 뭐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 부의장. 근데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 취임 후에 이민자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막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이러는데 노벨 평화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핵 보유국. 예, 핵 보유국. 저는 그거의 그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 그 이후에 뭔가 미국 정부에서는 비핵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미국 영토로만 날아오지 않는 것만 제한하고 트럼프 그 핵무기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매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8년 그때를 기억하라. 그 차원에서 저는 추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더군요.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